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대로 전시에도 국제인권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무력 충돌 상황에서도 그 무력 충돌 상황에 관한 어떤 법 규범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고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어떤 국제인도법에다 국제인권법도 합해가지고 그 전체를 국제인도법으로 봐가지고 무력 충돌 상황에서도 또 우리의 생활을 규율하는 종합적 법률 체계로 이해하자. 그래서 국제인도법의 개념을 국제인권법을 포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자. 이런 주장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좀 양자가 상호 영향을 받고 상호 교차적으로 적용 영역을 서로 중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이 나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러나 아직도 양자는 어떤 보호 대상, 적용 주제, 적용 시기에서는 그래도 차이가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을 완전히 그 국제인도법의 하나의 산하 분야로서 통합하는 게는 국제인도법은 또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역할이 많이 있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국제인권법을 국제인도법을 포용시켜서 국제인도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국제인도법이든 국제인권법이든 용어도 비슷합니다만은 양자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어떤 궁극적인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말하자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양자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국제인도법의 개념과 발전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좀 지루하실지도 모르고 또 머릿속에 잘 이렇게 싹싹 안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의 발전을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강의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국제인도법을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 경험과 관련해가지고 하나 그 사례를 하나 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국제인도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전통적으로 맨 처음에는 부상병자, 그다음에 포로 이러한 어떤 전쟁의 희생 군인을 보호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랬죠. 오늘날은 민간인까지도 그 폭의 적용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만은 우리 6.25 때 이런 포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는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처리가 있었는가, 어떤 포로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됐는가 하는 것을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 근래 태어난 세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그 당시에 그 국제인도법적인 쟁점이 어떻게 논의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49년에 만들어진 그 제네바 협약의 제3협약이 포로에 관한 협약이라는 말씀드렸었죠. 그 포로를 어떻게 보호할 건가 하는 것에서 보면 그 협약 제118조에 보면은 포로는 적대 행위가 종료된 직후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소환되어야 된다 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근데 요거 조금 여러분이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과거에 그 전쟁은 뭐에서 법적으로는 언제 종료된다고 그랬어요? 평화조약이 체결돼야지 법적으로 전쟁이 종료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휴전이 되고 그 다음에 전투 행위가 완전히 끝났더라도 전쟁이 법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평화조약이라고 하고 그때까지는 기술적으로 적어도 법기술적으로는 전쟁이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포로 송환은 언제까지 하느냐? 전쟁이 법적으로 종료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이었죠. 근데 그 20세기 초반까지의 전쟁은 어떤 그 전쟁이 일단 적대 행위가 종료되고 나서 평화조약 체결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길질 않았어요.
뭐 베르사유 조약 같은 것도 한 1년여 정도 이렇게 됐고 더 작은 전투는 더 빨리 전투 행위가 끝나고 나서 평화 조약이 빨리 체결이 됐었는데 2차 대전의 경우는 좀 특이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1945년 8월 15일에 항복선언을 하고 평화조약이 발효한 것은 1952년 4월 말이었어요. 무려 근 7년에 가까운 세월 이후에 평화조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45년 8월에 완전히 끝났는데 52년 4월까지 일본은 미군의 점령군의 지배하에 있었고 테크니컬리 법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점령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포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로는 전쟁이 끝났으면은 빨리 집에 가고 싶겠죠. 그 포로 수용소의 상황이라는 것이 뭐 대단히 열악한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과거에 휴전이 되고 나서 평화조약까지 체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으면은 뭐 몇 달 뭐 이 정도면 그 정도는 참아가지고 있다가 평화조약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은 법적으로 끝났다 해가지고 포로를 집으로 보내는 것이 그런 것이 기본 원칙으로 이제 인정이 됐었는데 2차 대전에서는 전쟁이 실제로 끝나고 나서 평화조약 체결까지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 45년 5월에 이제 연합국에서 정복이 됐습니다만은 어떤 평화조약 같은 건 사실 공식적으로 체결되지도 않고 나중에 독일 통일되는 것이 될 때까지도 공식적인 평화조약은 체결되지는 않고 점령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합국의 점령을 받았어요. 아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포로가 빨리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포로가 평화조약 전쟁이 종료된 다음에 석방하고 송환돼야 된다. 과거에 이러한 법원 측에 대해서 49년 제네바 협약이 적극적 적대 행위가 종료된 후에 석방해서 소환돼야 된다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평화조약이 미처 체결되지 않아도 사실상 전투가 끝났으면은 포로는 빨리 집으로 보내주자. 이러한 정신이 반영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느 전쟁에서도 보면은 포로 중에는 뭐 아주 극소수입니다만은 일부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어떤 이념적인 이유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든 돌아가면 오히려 처벌받을 것 같다든가 뭐 이런 등등. 그러나 그 수는 미미했어요. 대부분의 포로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했어요. 한시바삐. 그래서 이 제네바 제3협약을 만들 때, 이 118조를 만들 때 일부에서는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돼야 된다 하는데 다만 가고 싶지 않은 포로를 강제로 송환할 의무는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나름 합리적인 것 같죠. 근데 이것이 여러 국가의 강력한 반대를 부딪혀가지고 삽입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남겨주면 안 돼? 그게 오히려 인도적이지 않나? 근데 왜 이 제네바 협약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원하지 않는 포로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포로 수용소에서 그 포로를 억류하는 국가 쪽에서 적국이죠. 포로에 대해 많은 세뇌와 광요, 여러 가지 회유, 압박이 돼서 말하자면 포로가 안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성과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포로에게 굉장히 많은 압력이 가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일부 포로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명문으로 공식으로 인정하다 보면은 포로 수용소의 상황이 포로들에게 훨씬 더 어려워지고 포로 생활이 힘들어지고 아주 괴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넣으면 안 된다. 그냥 그건 빼자 해가지고 뺐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포로는 원칙적으로 전원 송환이다 하는 그런 취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1950년 6.25가 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49년에 만들어졌던 제네바 협약이 두 나라만 당사국이 비준 국가가 있어도 발효하는데 아직 두 나라조차도 이 49년 제네바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서 발효조차 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북한군의 남침에서 전면전이 발생하자 여기에 적용될 국제인도법 원칙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49년 협약이 아직 조약으로서 적용될 수가 없었어요. 전투행에 실제로 참여했던 국가들도 이 조약에 아직 당사국이 아니었고, 사실 6.25가 끝날 때까지 주요 전투 참가국인 남북한이나 미국, 중국 어느 나라도 이 제네바 협약을 6.25가 끝날 때까지도 비준하지 않았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그것이 발효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조약으로서 적용될 법 구속력 있게 적용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뭐 포로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도적인 문제 처리에서 제네바 협약의 정신이 적용될 필요는 있었기 때문에 국제 접시자 위원회 측에서 이 전쟁 6.25 당사국들에게 제네바 협약의 준수를 요청했고, 또 한국과 미국 등도 제네바 협약의 원칙을 준수하겠다 하고, 나중에 북한과 또 중공군의 참전 이후에 중공도 그 원칙은 준수하겠다 하는 것을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했지 거기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 준수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었던 것이죠. 여하간에 근데 제가 이제 특히 포로 문제를 제네바 협약과 관련해 가지고 6.25 문제를 제시한 것은, 제네바 협약 118조에는 포로가 적극적 적대행위가 종료되는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돼야 된다고 돼 있고, 이것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보내도 된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그러다가 삽입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포로는 집에 가고 싶어 할 거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엔군이 전쟁 초기에는 북한군에게 대량의 한국군의 포로가 잡혔다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전세가 이제 바뀌고 나가지고 공산 측 대량의 포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 측에 잡혔던 공산 측 포로가 월등 많아졌는데, 6.25 휴전협정을 하는 과정에서 유엔군 측이 공산군 포로들에게 너 집에 가고 싶니? 아니면 가기 싫으니? 말하자면 북한으로 다시 가고 싶냐? 아니면 또 중공군도 있으니까 중국으로 다시 가고 싶냐? 말을 하니까 과반수의 포로가 나 집에 안 가고 여기 남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계 어떤 전쟁에서도 절대 다수의 포로가 집을 안 가고 말하자면 적국에 남겠다고 한 전쟁은 없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유엔군, 특히 뭐 미국이나 한국이 주축이었습니다만은 이 딜레마에 빠졌던 것이죠. 제네바 3회 협약의 원칙에 따르면은 적대행위가 종료되면 이제 그래서 이제 휴전이 성립되면 이걸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포로가, 그게 아주 적은 숫자면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냥 타결을 보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숫자가 귀환을 거부했고, 일부 적지 않은 중공군 포로도 대만으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큰 논란이 벌어졌어요. 특히 이제 미국 전쟁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미국 입장에서는 이 6.25라는 것은 일종의 공산 국가와 비공산 국가 간의 이념 전쟁이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그 이념이 싫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전쟁의 명분이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가기 싫은 사람은 강제로 보내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명분론이 하나 주장된 반면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공산 측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겠느냐? 자기가 잡고 있는 포로가 비록 유엔군이 잡고 있는 포로보다는 적지만 거기에는 미군이나 한국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과 세뇌와 회유와
공작을 통해 가지고 그 상대방 수중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들이 안 가겠다고 뭐 강요에 의해서 서명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우리 포로를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귀환을 거부하는 공산 포로를 여기 남겨둔다면은 우리 국민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적지 않게. 그것을 우려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고, 사실 이 포로 처음에 이제 협상 시에는 공산 측과 유엔 측이 포로 협상을 하면서는 원하지 않는 포로는 뭐 보내지 않는다든가 1대1로 교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산 측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죠. 공산 측 포로가 훨씬 적었고 또 그 다음에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는 쪽 포로들은 공산 측에서 잡고 있는 포로 중에는 숫자가 미미한 반면에 유엔군에서 잡고 있는 포로 중에는 귀환 거부자가 대단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휴전 협정이 여러모로 이제 지지부진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중간에 처음에 그 협상 과정에서 이제 공산군 포로 중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북한이나 중국에서 내려온 전투병력으로 내려왔던 사람도 있는데 처음에 개전 초기에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가면서 남한 전체가 거의 공산화가 되니까 현지에서 징집을 많이 했어요. 뭐 과거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아버님도 그때 서울 대학생으로서 서울 살았는데 그 종로에 나갔다가 인민군 가라는데 잡혀가지고 끌려가다가 간신히 새벽에 탈출을 해가지고 그걸 도망 나왔다고 그래요. 사실 점령지에 민간인을 징집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말하자면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서 원위치가 됐을 때 이 점령지에서 징집했던 사람을 총을 줘가지고 자기 나라에게 총을 쏘게 하면은 이 사람은 돌아갈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대한 전쟁법, 제네바 협약의 위반이긴 한데 사실 그러한 일을 북한군이 대량으로 사실 그 당시에 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포로 중에서 주로 그 남한에서 징집한 민간인이나 남한에서 징집한 사람들은 석방시켜 버렸어요. 그것은 어차피 이 사람들은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 자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석방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쪽의 반발도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던 병력 중에서 포로 중에서도 상당수 수만 명이 이제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그 포로 간의 갈등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민군 포로들의 영광스러운 해방투쟁 승리 이것이 북한 지역에서 있던 게 아니라 남한 지역에 있었던 포로 수용소에서 공산 측 포로들이 써붙였던 표예요. 어떤 저 사진에 보면은 아래 사진에 보면은 경비병이 순찰하는 그 안쪽에는 포로들이 전부 공산 슬로건을 들고 있고 또 정말로 희한한 사건도 한번 벌어졌어요. 한 포로 수용소에서는 미군 장군인 포로 수용 소장이 공산군 포로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한동안 억류됐던 포로에게 포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그 포로 수용소 내에서 어떤 그 이념 투쟁이 심했고 어떤 통제가 쉽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리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 성분을 말하자면 물어보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반공포로와 공산군 포로 중에서도 반공포로와 친공포로를 나누어서 이제 관리를 했었습니다. 여하간에 이렇게 수년간의 협상 끝에 이제 일단
포로 교환 협정에 그 공산 측과 그 유엔군 측이 합의를 했는데 송환 본국으로 송환을 가겠다 그런 사람은 이제 다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송환을 안 가려는 포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 유엔사와 공산 측이 합의한 방법이 인도,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게 5개국 중립국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본국 귀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은 이들에게 넘겨서 너 진짜 본국을 안 가겠느냐 하는 의사를 확인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본국 정부가 보낸 말하자면 공산권 포로에게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너 걱정하지 마라 돌아와라 하는 설득 기간을 부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시 데려가게 하는 되도록 데려가게 하는 절차를 취하겠다 하는 그러한 방식의 포로 송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6.25는 말하자면 이념 전쟁이었는데 친공과 반공의 이념 전쟁이었었는데 반공 포로가 자칫해서 북한으로 보내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야말로 세계를 놀라게 한 일을 벌였었죠. 그 포로 교환 협정이 체결되자 열흘 후에 그 당시에 포로 수용소가 전국에 10몇 개가 있었어요. 그 친공포로와 반공포로 나눠져 있었다고 그랬죠. 포로 수용소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엔군, 주로 미군이 이제 지휘 책임을 맡고 일선 이제 경비는 이제 한국군들이 맡았는데 그 미군에게 미군과 유엔군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고 비밀로 하고 이 한국군 헌병대를 라인을 통해 가지고 D-Day 에치아오를 정해서 6월 18일에 반공포로는 무조건 다 석방해버려라. 포로 수용소 문을 그냥 따버리고 그 당시 지키던 미군을 완력으로 한국 헌병대가 완력으로 미군을 덮쳐서 제압하고 문을 열어주고 야 너희들 도망가라. 이제부터 너희들 자유다 하고 석방해버렸어요. 근 3만 명 가까운 포로가 도망 나와버렸어요. 그 미군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 포로들을 다시 잡으러 다녔지만 그때 이제 국민들이 전부 무슨 뭐 옷을 주고 뭐고 어디 갈 때 곳을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너 나가서 살아라. 잘못하면 너 북한으로 다시 간다. 그러니까 3만 명 가까운 포로가 포로 수용소를 나와가지고 그냥 일반 사회 속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일부는 뭐 다시 잡혔습니다만 대부분이 그 남한 사회에 정착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그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그 포로의 자유송환이냐 아니면은 무조건 의사와 관계없이 즉시 송환이냐 하는 문제 말하자면 제네바 협약 제3협약 111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었고 뭐 이러한 어떤 그래서 반공포로 석방이 어떻게 말하면은 이 제네바 협약의 어떤 기본 문구에는 어긋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이 인도주의적인 정신에는 더 합치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네바 협약의 기본 정신은 과는 그렇게 어긋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국제접시자위원회도 이게 참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 한국전의 사례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원하지 않는 포로는 이렇게 막 석방해주고 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줘서 석방하는 건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는 아까 얘기대로 포로 수용소의 상황이 더욱 앞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점에서 국제접시자위원회도 이 한국전의 상황이 굉장히 딜레마고 나중에 이걸 결국은 뭐 이걸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118조 해석의 기본 선례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상당히 좀 늦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포로 협약 118조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정치적 경험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해서 우리가 나중에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인 제네바 협약에 가입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118조 1항이 포로의 자유의사에 반해서 포로를 강제 송환하라고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우리는 해석하지 않겠다 하는 해석 선언을 하고 한국이 가입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과거에 대표적인 그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거제도에는 오늘날 포로 수용소 유적 공원이 만들어졌는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제 과거 6.25 때 흔적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 위치가 있다는 것뿐이고 그 당시에 있던 건물이나 이런 흔적 같은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긴 한데 한번 거제도에 가시면은 우리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덧 이제 점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제인도법이란 건 무력 분쟁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과연 근데 무력 분쟁이라는 어떤 특수 상황을 전제로 할 때 이 인도법이 내용상으로는 아름다운 내용이 있지만 실제 과연 이 전쟁 상황에서 지켜질 것인가? 위반이 많지 않을 것인가? 다른 국제법의 다른 분야보다도. 또 오늘날 같이 원자 무기 같은 대량 파괴 무기가 등장하는데 이거 과연 이런 이상적인 얘기가 오늘날에도 타당할 것이냐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과연 국제인도법이 오늘날에도 이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분도 있고 또 일반인들 같으면은 그러한 어떤 의문을 가지는 것이 이상하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은 이러한 현대적인 양상, 무기의 파괴력이 늘어나고 또 그 다음에 또 과거와 같은 어떤 새로운 어떤 무기 체계가 자꾸 발달하고 있잖아요. 우주전도 앞으로는 우리 생각해야 되고 또 자율무기처럼 완전히 오토매틱한 기계가 이제 인간을 죽이는 것이 전투의 양상이 될지도 모르는 과거에 우리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현실화될지도 모르고 또 오늘날은 참 이것이 전쟁이라고 봐야 될지 아닐지도 모르는 어떤 사이버 전쟁 같은 경우 이런 걸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새로운 양상 이런 새로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그럴 때마다 과거 우리 생각했던 국제인도법이 과연 오늘날에도 타당할 것이냐 아직도 그것이 유효하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지만 이러한 현대전의 양상의 변화에도 국제인도법의 역할이 그래서 이제 끝났다. 국제인도법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다 하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어떤 아까 얘기대로 사이버전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자율무기, 자동무기라든가 또 오늘날 민간 군사 기업이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든가 이러한 새로운 무력 분쟁과 관련된 새로운 양상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분야를 규율하는 국제인도 규범도 계속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과거에는 쉽게 실현하지 못했던 국제인도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걸 전쟁 범죄로 처벌하는 국제 형사재판소까지 만들어져서 오늘날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무기의 파괴력이나 이런 것들은 날로 늘어나고 어떤 그 피해의 규모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국제인도법은 이제 필요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인도법이 더 이 현실을 우리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국제인도법이 현실을 더 강력하게 규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어떤 필요성과 이해가 더 확산되고 있고 국제인도법에 대한 국제 여론의 지지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을 주 활동을 하는 국제접시자위원회 활동도 더욱더 강화되고 체계화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인도법은 아직도 우리 생활 주변에서 우리 생활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보통 이제 일반인의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무력 충돌 상황을 전제로 하는 이것이 이제 실감이 나지 않겠습니다만은 인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 인류에게 꼭 필요한 법규범 질서로서 국제인도법이 아직도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 국제인도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전이랄까, 우리 당면하고 있는 과제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즉 무기의 어떤 파괴력은 날로 늘고 있는데 어떤 그것을 규율하는 어떤 규범적인 규제가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또 아직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원자탄과 같은 대량 파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파괴 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이버전 같은 것이 이제 앞으로 전쟁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또 그다음에 무인 무기, 자율 무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류가 어떻게 될지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국제인도법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자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결국 인류는 해결하고 국제인도법의 보급과 이해와 실천이 심화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 국제인도법의 개념과 발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